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던 그날, 피 냄새조차 사라진 허무의 끝에서 한우는 눈을 감았다. 수만 명의 고수가 고기 조각처럼 널브러졌던 그날의 풍경은 꿈이라기엔 너무도 선명했다. 목을 타고 흐르던 차가운 칼날의 감촉, 그리고 마지막 순간 보았던 잿빛 하늘.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른 것은 멸망의 재가 아니라 비릿한 기름때와 쉰내 나는 술 냄새였다. 야, 이 얼빠진 놈아. 손님 오시는데. 안 나가보고 뭐해. 뒤통수를 후려치는 투박한 손길. 한우는 멍하니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채 박히지 않은 매끄러운 시종의 손. 수십 년간 검을 휘둘러 뼈마디가 뒤틀리고 흉터로 가득했던 그 손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빛바랜 나무 기둥, 삐걱거리는 탁자, 구석에서 졸고 있는 누런개. 이곳은 변방의 이름 없는 주막, 소요 객잔이었다. 그는 돌아왔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가장 비천했고 가장 무력했던 시절로. 예, 나갑니다. 한우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어깨에 마른 행주를 걸쳤다. 전생의 기억이 해일처럼 뇌리를 헤집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괴할 정도의 고요함이 그의 심장을 지배했다. 어차피 이 화려한 중원무림은 수십 년 뒤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모래성이다. 저마다 천하제일을 논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도 결국 비명 한 자락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실패작들일 뿐. 그때 객잔 문이 거칠게 열리며 푸른 도포를 입은 청년 셋이 들어섰다. 가슴팍에 새겨진 구름 문양. 명문 정파 중 하나인 청운문의 제자들이었다. 이런 구석진 곳에 객잔이 다 있군. 어이, 시종, 여기 가장 좋은 술과 고기를 내와라. 돈은 넉넉히 줄 테니. 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탁자의 검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한우는 묵묵히 다가가 물수건을 건넸다. 하지만 청년 중 하나가 한운의 남루한 차림을 보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쯧, 냄새나는 놈 같으니. 이런 천한 놈이 내오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니. 기분이 잡치는군. 그는 옆에 있던 동료와 낄낄거리더니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듯 검자루를 툭 쳤다. 검이 칼집에서 반쯤 빠져나와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다. 평범한 시종이라면 나동그라졌을 위압감이었다. 하지만 한운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손님, 기물이 상하면 변상하셔야 합니다. 뭐, 이놈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청년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홧김에 검을 뽑아 휘둘렀다. 청운문의 절기라 불리는 청운검법의 1초씩.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제법 그럴듯했으나 한운의 눈에는 구멍투성이인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힘의 안배는 엉망이었고 검로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 순간 한운은 선택해야 했다. 시종으로서 굴욕을 견디며 정체를 숨길 것인가, 아니면 이 가짜는 연극의 막을 지금 올릴 것인가. 전생의 자신이라면 전자를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회귀의 고통을 겪은 지금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 비겁하게 숨어서 강해지는 것은 멸망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탁. 정적이 흐를 틈도 없었다. 한운의 손에 쥐어있던 젓가락 한 쌍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청년의 검끝이 한운의 미간에 닿기도 전 젓가락이 검신을 정확히 때렸다. 쟁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청년의 검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청년은 자신의 손목이 왜 꺾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동료들이 서둘러 일어났지만 한운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젓가락을 허공으로 가볍게 던졌다가 다시 낚아챘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천한 시종놈이 감히 명문정파의 제자에게 명문 좋아하네. 한운이 피식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객잔 전체를 짓누르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희가 신봉하는 그 검술, 끝까지 완성해 본 적은 있나? 힘을 쓸 때는 발끝에서부터 올리고 검 끝은 항상 심장보다 낮게 둬야지. 너처럼 팔 힘으로만 휘두르는 건 검법이 아니라 나무꾼의 도끼질만도 못해.
청년들은 모욕감에 치를 떨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운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멈춰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손에 든 젓가락으로 허공을 3번 그었을 뿐이다. 팍, 팍, 팍. 청년들의 도포 소매가 정확히 잘려나갔다. 살갗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옷감만 도려낸 귀신의 솜씨였다. 그제야 청년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이 소년이 시종의 탈을 쓴 괴물이라는 사실을. 돌아가서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이제부터 이 땅의 주인은 너희 같은 실패작들이 아닐 거라고. 한우는 바닥에 떨어진 검을 발로 차서 청년의 품에 안겨주었다. 청년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객잔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객잔 주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우나, 너 미쳤어. 청운문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주인의 절규에도 한우는 무심하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명예와 위선적인 검수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세상이 먼저 무릎 꿇게 만들겠다. 한운의 읊조림은 작은 객잔의 벽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곧 중원 전역을 뒤흔들 비바람의 예고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것임을. 강해질수록 그는 인간성을 잃어갈 것이고 친구라 믿었던 자들은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갈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죽어본 자였다. 한우는 어깨에 행주를 벗어 탁자 위에 던졌다. 시종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아니, 시작부터 시종인 적은 없었다. 객잔 구석, 먼지 쌓인 괴짝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책 한 권이 빛을 냈다. 그것은 전생에 그가 죽기 직전 발견했던 이 세계의 진실이 담긴 금기의 기록이었다. 회귀와 함께 그의 영혼에 각인된 그 지식들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만년설삼이 피어날 절벽도, 고수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냉천의 위치도 모두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무림의 고수들이 영약 하나에 목숨을 걸 때 그는 그들의 목숨줄 자체를 사들일 준비를 마쳤다. 한운의 눈동자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내 돈을 탐내는 돼지들이 모여있는 곳이 좋겠군. 그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무림은 그가 설계한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지옥의 끝에서 한우는 보게 될 것이다. 전생에 자신을 죽였던 그 진정한 흑막의 얼굴을. 복수는 차갑게, 해결은 통쾌하게. 한운의 발걸음이 객잔의 문턱을 넘었다. 세상이 그의 그림자 아래 놓이는 첫 번째 발자국이었다. 으악, 뜨겁다. 내 몸이 타들어간다. 비명은 짧고 강렬했다. 명문 정파 중 하나인 병령문의 장로가 자신의 단전을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다. 그의 피부는 숯불에 달궈진 쇠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모공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주위의 제자들이 서둘러 차가운 물을 끼얹었으나 물은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해버렸다. 그것은 외부의 열기가 아니었다. 평생을 갈고 닦은 그들의 절기, 화공이 내부에서 폭주하며 주인인 장로의 장기를 태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한우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서 있는 곳은 병령문의 정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경시하던 변방에 이름 없는 황무지였다. 말했을 텐데. 그 검법은 쓰레기라고. 한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불과 얼마 전 주막에서 나무 젓가락 하나로 세상을 비웃던 그 기세 그대로였다. 그는 객잔에 쌓여있던 푼돈을 긁어모아 이 땅을 사들였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기운도 흐르지 않는 버려진 돌산을 사들인 소년 시종을 보며 광인이라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한우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장차 천하를 지배할 독점의 성지가 될 것임을. 장로의 제자 중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한운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이 우리 장로님께 무슨 저주를 내린 거냐? 당장 해독제를 내놓지 못할까? 한운은 피식 웃으며 손에 든 작은 호리병을 흔들었다. 저주. 아니, 이건 인과응보다.
너희가 익힌 무공은 화기를 다루지만 정작 그 화기를 다스릴 냉기를 갖추지 못했지. 지금까지는 운 좋게 버텼겠지만 회귀 전 무림이 멸망하기 10년 전부터 모든 화공 익히는 자들은 이 기혈부전으로 죽어나갔다. 지독하게 뜨거운 열기가 혈관을 찢어발기는 고통이지. 한우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석 달 뒤면 중원의 모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며 화기를 기반으로 한 무공을 익힌 자들의 단전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이곳. 그가 사들인 돌산 지하에 숨겨진 만년 냉천뿐이었다. 선택해라. 나에게 무릎을 꿇고 이 냉천의 물 한 모금을 얻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잘난 명예를 지키며 숫덩이가 되어 죽을 것인가? 고통스러운 선택의 압박이 장내를 지배했다. 장로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었다. 명문가의 장로로서 이름 없는 시종 출신 소년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다. 하지만 단전을 찢는 불길은 이성보다 강렬했다. 살려다오. 장로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병력문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한우는 무심하게 호리병을 던져주었다. 물 한 모금이 장로의 목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타오르던 피부가 순식간에 진정되었다. 기적 같은 광경에 제자들이 넋을 잃었다. 하지만 한우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착각하지 마라. 이건 치료가 아니라 잠시 미룬 것뿐이다. 열흘 뒤면 다시 불길이 타오를 거다. 그때는 물 한 모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한우는 이미 이들의 생명줄을 쥐었다. 그는 이 냉천을 기반으로 무림의 의료, 체계와 영약 유통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다. 고수들이 칼을 휘둘러 땅을 뺏을 때 그는 그들이 숨 쉴 산소와 마실 물을 선점했다. 이때 멀리서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무림맹에 휘장을 단 무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소문의 전파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명문가의 고수들이 이름 없는 소년에게 목숨을 구걸한다는 소식은 무림맹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무사들의 선두에는 한운의 전생에서 그를 배신했던 동료 중 하나인 진무가 서 있었다. 그는 지금 한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한우는 그저 운 좋게 기이한 물줄기를 발견한 천한 놈일 뿐이었다. 내 놈이 한운이냐?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약을 독점하는 대죄를 짓고 있다지. 당장 이 땅을 무림맹에 헌납해라. 그러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진무의 오만한 선언에 한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정파의 정의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자신들이 갖지 못한 힘이 나타나면 질서라는 이름으로 강탈한다. 마도보다 더 추악한 자들이 바로 저들이었다. 헌납, 너희는 평생을 거지로 살았나 보군. 남의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짓는 걸 보니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진무가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검 끝에서 푸른 검기가 일어났다. 인류 고수의 경지에 오른 날카로운 일격이었다. 하지만 한우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부로 시선을 돌렸다. 회귀 전, 그는 무공이 아닌 지식으로 버텼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속에는 전생의 깨달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육체는 아직 약하지만 기운을 운용하는 법칙은 신의 경지에 닿아 있었다. 한우는 손가락 끝을 가볍게 튕겼다. 팟! 진무의 검기가 한운의 코앞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 조각난 것이 아니라 진무의 검기가 한운의 기운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이게 무슨... 내 검기가 사라졌어. 너희가 신봉하는 내공운용법은 근본부터 틀려먹었다. 힘을 밖으로 쏟아내기만 하니 그 빈틈으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지. 진무, 너 일주일 전부터 명치 끝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느끼지 않았나? 진무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그건 내 놈들이 말하는 경지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무림맹이 가르치는 신법은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어 강함을 짜내는 독이나 다름없어.
너희 맹주라는 자가 왜 100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줄 아나? 온몸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폭탄 같은 발언이었다. 무림의 성지라 믿었던 무림맹의 비밀이 시종 출신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우는 이 혼란을 비웃으며 뒤를 돌았다. 이 승리는 통쾌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짙은 공허가 남았다. 전생의 동료를 다시 마주하고 그의 목숨줄을 흔드는 과정에서 한우는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이제 증오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해질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사라지는군. 그는 냉천의 차가운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전신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 그때 돌산의 정상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한운이 이곳을 사들인 진짜 이유 천하제일 영약인 만년설삼이 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빛은 상서로운 기운이 아니었다. 피처럼 붉은 광채. 그것은 이 세계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또 다른 징조였다. 한우는 만년설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제 무림의 모든 고수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그의 등 뒤로 무림맹의 무사들이 분노와 공포가 섞인 비명을 질러댔지만 한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냉천과 설삼, 그리고 무너져가는 고수들. 한우는 무공을 익히는 대신 무림 전체를 거대한 도마 위에 올리고 칼을 들었다. 진정한 통제는 칼날이 아니라 목마름에서 나온다. 세상은 이제 한 소년의 손바닥 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 춤의 끝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오직 한운만이 알고 있었다. 사방이 피냄새로 진동해야 할 밤이었다. 하지만 소요객잔 주위를 에워싼 것은 비릿한 금속의 향이 아니라 달콤하고도 기괴한 꽃향기였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씨를 말려버려. 암흑가의 거두, 극사방의 부방주가 소리쳤다. 그의 뒤로는 검은 복면을 쓴 살수 500명이 귀신처럼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를 타고 객잔의 담장을 넘었다. 한운이 사들인 냉천과 설삼의 소유권을 뺏기 위해 그들은 무림의 도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우는 객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찬물을 따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 한 자루 놓여 있지 않았다. 오직 타오르는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향료 항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너무 늦었군. 이미 너희의 무기는 무용지물일 텐데. 한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살수들의 귓가를 때렸다. 선두에 선 살수가 비웃으며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강철로 만들어진 살수의 검이 한운의 머리에 닿기도 전에 맥없이 툭 부러져 나갔다. 아니, 부러진 것이 아니라 마치 썩은 나무 판자처럼 바스러졌다. 이게 무슨... 살수들이 당황하며 자신의 무기를 살폈다. 500명의 살수의 검과 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녹슬고 부식되어 가루가 날리고 있었다. 한우는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극사방이 거래하는 원철 공급처가 서쪽 끝에 철기방이지. 내가 사흘 전에 그곳에 광산을 통째로 사들였다. 그리고 너희에게 납품될 철괴에 미세한 부식독을 섞었지.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일정한 진동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붕괴하도록 설계된 물건이다. 살수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던졌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객잔 주위에 깔린 달콤한 향기가 그들의 폐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컥, 내공이. 단전이 뜨거워진다. 살수들이 하나둘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다. 그들이 내뿜는 기운이 통제를 잃고 혈관을 타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한운이 곳곳에 배치한 향료는 단순한 방향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공을 익힌 자들의 기혈을 강제로 팽창시키는 일종의 촉매제였다. 평소라면 독이 아니었겠지만 극사방의 살수들처럼 거친 사파의 내공을 익힌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폭약이나 다름없었다. 선택권을 주지. 여기서 스스로 혀를 찔러 내공을 폐하고 목숨만 건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힘을 붙잡고 있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인가. 잔혹한 선택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무공을 버리는 것은 무사에게 죽음보다 싫은 일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동료들의 눈등이 터져 나가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광경은 그들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했다. 살려줘. 제발. 500명의 살수가 스스로 자신의 단전을 내리쳤다. 무림 역사상 유례없는 집단 자폐의 현장이었다. 500개의 기운이 동시에 소멸하며 발생하는 바람이 한운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한운은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권태가 밀려왔다. 돈과 정보로 적을 멸하는 과정은 효율적이었으나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림인으로서의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검객이 아니라 도살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때 처참하게 무너진 살수들의 무리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바닥에 흐르던 피가 얼어붙고 소용돌이 치던 향료의 연기가 양옆으로 갈라졌다. 백색 장포를 걸치고 머리를 높게 묶은 사내. 그의 눈동자에는 만년 서리보다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군, 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한운의 심장이 요동쳤다. 전생의 숙적. 무림맹의 차기 맹주이자 천하제일의 천재라 칭송받던 백운검 서하늘이었다. 그는 한운이 회귀하기 전 마지막 순간 그의 심장을 꿰뚫었던 자였다. 한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으로 그의 손이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나뭇가지로 향했다. 서하늘. 생각보다 일찍 나타났군. 벌레들이 소란을 피운다 싶더니 그 중심에 내가 있을 줄은 몰랐다. 주막의 시종이 어떻게 이런 조잡한 술수를 익혔는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건드린 것은 단순히 흑사방이 아니다. 서하늘의 검이 천천히 칼집을 빠져나왔다. 그저 검을 뽑았을 뿐인데 객잔의 지붕이 들썩이고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차원이 다른 강함. 500명의 살수보다 이 남자 한 명이 뿜어내는 압박감이 훨씬 컸다. 너는 무림의 근간인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것은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무림맹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한운은 실소했다. 질서. 전생에도 저들은 질서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그리고 결국 그 질서 때문에 무림은 외신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했다. 질서. 너희가 말하는 질서는 강자가 약자를 등쳐먹기 편하게 만든 규칙일 뿐이지. 서하늘, 너는 천재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가장 멍청한 놈이다. 내가 지키려는 그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 한우는 나뭇가지를 들어 올렸다. 검을 뽑을 가치도 없는 놈들에게는 술수를 썼지만 너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전생의 빚을 여기서 조금은 갚아줘야겠어. 서하늘의 눈썹이 꿈틀했다. 전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했지만 한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만큼은 명확히 읽어냈다. 두 사람 사이의 대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무너진 살수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이 괴물들의 대치를 지켜보았다. 한운은 알고 있었다. 서하늘의 검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가 너무도 완벽한 천재였기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패배의 공포였다. 한우는 자신의 영혼 속에 각인된 백골점환공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비록 아직 육체는 미완성이었으나 기운의 결은 이미 서하늘을 압도하고 있었다. 와라, 서하늘. 내가 신봉하는 그 완벽한 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증명해주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하늘의 신형이 사라졌다. 순백의 섬광이 한운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그것은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운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나뭇가지를 가볍게 휘둘러 그 섬광의 한가운데를 찔러 들어갔다. 쾅! 객잔 전체가 폭발하듯 뒤흔들렸다. 승부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한우는 보았다. 서하늘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스며든 희미한 의구심과 공포를. 한운의 성장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서하늘 같은 고수와 맞설수록 그의 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메말라가고 오직 적을 파괴하려는 본능만이 차올랐다. 그는 지금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직감하고 있었다. 전생의 숙적과의 재회, 그리고 드러나는 더 큰 음모의 조각들. 한우는 이 싸움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대한 어둠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아직 죽지 마라, 서하늘. 너에게는 보여줘야 할 지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운의 나뭇가지 끝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정파의 검술도 사파의 마공도 아닌 멸망을 경험한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죽음의 검기였다. 무릎 꿇어라. 그것이 내 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림맹에서 파견된 감찰관 위지역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다. 그의 등 뒤로 무림맹 정예 무사 12명이 검을 뽑아들었다.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검기에 잘려나갔다. 그들은 한운이 점유한 냉천과 설삼을 공공의 자산이라는 명분으로 몰수하러 온 집행자들이었다. 정파의 탈을 쓴 강도들, 그것이 한운이 바라보는 저들의 본질이었다. 한운은 대답 대신 발치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다. 너희가 신봉하는 검도는 쓰레기다. 한운의 말은 선전포고보다 잔혹했다. 위지역의 안색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무림맹의 정예로서 평생을 검에 바친 그에게 시종 출신 소년의 조롱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입을 놀리는 대가는 내 놈의 혓바닥으로 치르게 해주마. 위지역의 신형이 화살처럼 쏘아져 나왔다. 무림맹의 전공무예인 대령검법. 산을 가르고 강을 끊는다는 그 기세가 한운의 정수리를 향해 쏟아졌다. 정교한 검로, 빈틈없는 기운의 갈래들. 구경하던 무사들은 소년의 죽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전생의 멸망을 목도했던 그의 눈에는 위지역의 검술이 마치 느릿느릿 기어가는 벌레처럼 보였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낭비되는 내공, 화려함을 쫓느라 열어둔 치명적인 혈도들. 그것은 검술이 아니라 광대의 춤사위였다. 선택의 순간은 찰나였다. 위지역의 검을 부러뜨려 수치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 검의 주인인 자의 자아를 부수어 버릴 것인가? 한우는 후자를 택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깊은 절망이야말로 그가 정파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었다. 탁. 나뭇가지가 가볍게 허공을 그었다.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는 고요한 휘두름이었다. 위지역의 검이 한운의 옷자락에 닿기 직전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위지역은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팔에서 전해지던 묵직한 내공의 흐름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을 느꼈을 뿐이다. 위지역의 검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보았다. 분명배였다는 느낌도 통증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도포에는 나뭇가지가 스쳐 지나간 궤적을 따라 일직선의 선명한 자국이 남았다. 그리고 그 자국을 경계로 위지혁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단전의 기운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다. 단 한 수. 내 검의 근간을 지웠다. 한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박혔다. 위지혁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한운이 휘두른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공간과 인과를 비틀어버리는 절대적인 무도였다는 사실을. 위지혁은 무릎을 꿇었다. 패배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다리의 힘을 지탱할 내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 무사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우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세상을 지켜보는 태고의 괴물이었다. 돌아가서 전해라. 이제 무림의 법도는 칼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고. 사건은 순식간에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보이지 않는 고수, 나뭇가지 하나로 감찰관을 폐인으로 만든 궤동. 사람들은 한운의 무력에 경악했지만 한운은 그 소문을 이용해 더 거대한 그물을 던졌다. 일주일 뒤 중원의 상업 요충지인 낙양 한복판에 새로운 기치가 올랐다. 천운상단. 그것은 단순한 장사꾼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한운이 장악한 냉천의 물과 설삼의 유통권을 독점하고 무림맹과 마교조차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대 경제 결사체의 시작이었다. 한운은 상단의 발족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 앉아 전생의 기억이 담긴 지도를 펼쳐들었다. 지도 위에는 앞으로 무너질 문파들의 이름과 그들이 숨겨둔 비자금의 위치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겠지, 위지역. 한운이 중얼거렸다. 위지역은 정파의 질서를 수호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가 한운을 압박했기에 한운은 계획을 앞당겼고 그로 인해 수많은 중소 문파들이 천운상단의 자본 아래 노예처럼 귀속되기 시작했다. 정의로운 선택이 최악의 독점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운의 손끝이 떨렸다. 승리가 거듭될수록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복수의 쾌감은 잠시뿐이었고 남는 것은 공허한 계산뿐이었다. 그는 이제 사람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가 보는 것은 오직 적의 약점과 그들이 가진 금전의 가치였다. 상단 발족 소식을 들은 무림맹은 당황했다. 무력으로 제압하기엔 한운의 실체가 불분명했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기엔 이미 그가 무림의 모든 생필품과 약재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였다. 그때 천운상단의 첫 번째 고객이라 주장하는 자가 한운을 찾아왔다. 검은 삿갓을 눌러 쓴 정체불명의 사내. 그는 한운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삿갓을 벗어 던졌다. 자네가 그 대단한 보이지 않는 고수인가? 사내의 얼굴을 본 한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전생의 마교의 최고 책사이자 배신자로 악명 높았던 흑운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 무림의 어느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떠돌이 지략가여야 했다. 흑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 나를 아는가? 흥미롭군. 하지만 내가 온 건 내 이름 때문이 아니네. 무림맹의 깊숙한 곳, 그들이 숨기고 있는 재앙의 정체를 자네에게 팔러왔네. 흑운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위험했다. 한운은 알고 있었다. 이 자를 곁에 두는 순간 자신의 손에 더 많은 피를 묻히게 될 것임을. 하지만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한운은 흑운이 내민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무림맹주가 100년 동안 숨겨온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기 위한 금단의 실험에 대한 조사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인가? 한운의 눈동자에 기괴한 빛이 일렁였다. 무림은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실험실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운은 이제 그 실험실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준비가 되었다. 세상은 이제 한운을 시종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를 담아 그를 천운대주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운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소년의 탈을 쓴 멸망을 품은 악귀의 모습이었다. 이제 피로 쓰일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상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무림의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하지만 그 깃발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어제까지 내 발을 닦던 놈이 오늘 내 목숨줄을 쥐고 있군. 남궁세가의 가주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행주 대신 순백의 비단포를 걸친 한운이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청운문 제자들에게 쫓겨나내 만회하던 소요객자는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흙벽으로 둘러싸인 9층 높이의 전각, 천운각이 세워졌다. 중원의 모든 정보와 영약, 그리고 생사가 이곳에서 결정된다. 한운은 가주의 비굴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가주님, 약은 공짜가 아닙니다. 남궁세가가 보유한 서쪽 광산의 지분 절반을 내놓으시죠. 그건 우리 가문의 뿔이나 다름없네. 제발 자비를. 자비는 절간에서 찾으십시오. 저는 장사꾼입니다. 한운의 말 한마디에 천하를 호령하던 남궁세가의 수장이 입을 다물었다. 그 뒤로 줄을 서 있던 정파의 대원로들과 사파의 거물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한운은 이제 시종이 아니었다. 무림이라는 거대한 판을 흔드는 상주이자 생사를 결정짓는 절대자였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고통스러운 선택 위에서만 유지되었다. 오늘 아침 한우는 자신의 옛 주인이자 소요객잔의 주인장이었던 노인이 정파 무사들의 고문에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운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다. 한우는 그들을 구하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한 명을 구하려다 천운각의 위치가 노출되면 멸망을 막기 위한 거대 상단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대의라는 명분으로 나는 또 누군가를 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갔다. 지식은 축복이었으나 그 지식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매번 지옥 같았다. 한우는 피 묻은 손을 비단포 아래로 감췄다. 그때 천운각의 가장 깊숙한 방으로 한 사내가 침입했다.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 신법. 전생에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기운이었다. 누구냐? 한운이 손끝에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침입자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릎을 꿇고 품에서 낡은 황금 장신구 하나를 꺼내 놓았다. 용의 발톱이 새겨진 오직 황실의 핏줄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이었다. 황궁의 그림자, 천영이 주군을 뵙습니다. 주군,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시동일 뿐이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황제가 가졌어야 할 무림의 기운을 타고난 자. 황실의 권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갓난아기 때 버려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금지된 핏줄의 후계자여. 한운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시종의 삶이 운명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밀려난 것이었다. 그가 남들보다 빠르게 기운을 운용하고 전생의 기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비로소 설명되었다.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황실에 금기된 비술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운각의 정문이 부서져 나갔다. 한운, 이 역적의 씨를 당장 내놓아라. 무림맹의 비밀 결사인 집법부,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한운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정파의 수호자라 자처하던 그들이 황실의 명을 받들어 한운을 제거하러 온 살수들로 변모해 있었다. 과연 그랬군. 한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파의 도덕성이란 결국 권력의 개 노릇을 하기 위한 포장이었다. 그들은 멸망을 막으려는 한운을 돕는 대신 황실의 안위를 위해 그를 죽이려 했다. 기술명 혈선폭. 한운이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그저 허공을 긁었을 뿐인데 달려들던 무사 10명의 목에서 일제히 붉은 선이 그어졌다. 피가 솟구치기도 전에 그들의 육신이 안에서부터 터져나갔다. 압도적인 격차. 황실의 핏줄만이 끌어낼 수 있는 순수한 기운이 한운의 전생 무공과 결합하자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 발현된 것이다. 적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으나 한운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을 목도할수록 감각은 더 예리해졌고 인간다운 자비심은 화로 위에 눈처럼 녹아 없어졌다. 복수는 달콤했으나 그 대가로 한운은 자신의 영혼이 검게 물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주군,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황궁은 이미 당신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내의 물음에 한운은 부서진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황궁의 지붕 위로 전생에서 보았던 잿빛 멸망의 전조가 아른거렸다. 황실이 나를 버렸다면 나 또한 세상을 버릴 것이다. 한운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는 이제 무림의 경제권뿐만 아니라 황실이 숨겨온 천기마저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운각 지하에 보관된 고대 유물들이 그의 신분에 반응하듯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음 단계의 진화였다. 단순한 상주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빚어낼 황제로서의 각성. 하지만 한우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의 끝에는 전생보다 더 큰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붉은 반점을 만져보았다. 황실의 저주이자 금지된 힘의 증표. 이 반점이 심장에 닿는 날, 그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끝내게 될 것이다. 모든 고수에게 전해라. 이제부터 천운각에 발을 들이는 자는 무리민이 아니라
나의 신하로 간주하겠다고. 선언은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만이 남았다. 천운각의 깃발이 밤하늘을 가르며 휘날렸다. 그것은 새로운 제국의 시작이자 멸망을 향한 가장 처절한 저항의 서막이었다. 그때 그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죽은 황실이 숨긴 두 번째 심장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려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겁니다. 한운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이제 그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괴물이 되어 세상을 구할 것인가라는 잔혹한 시험대 앞에 섰다. 전생의 기억 속에 없던 새로운 적들, 그리고 드러나는 세계의 거대한 진실. 한운의 발걸음은 이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천운각의 흑벽 너머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만여 명의 무사가 전각을 포위했다. 정파의 백색 도포, 사파의 기괴한 복색, 그리고 마도의 칠흑 같은 갑주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겹겹이 진을 쳤다. 무림 역사상 전례 없는 연합군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세상을 돈으로 사려 하는 괴물 한운의 목이었다. 한운, 당장 나와서 죗값을 치러라. 무림의 길을 흐트러뜨리고 돈으로 고귀한 무도를 더럽힌 내 놈을 만인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무림맹의 대리인이 고함을 질렀다. 그 목소리에는 명분이라는 이름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한우는 천운각의 가장 높은 층, 난간의 기대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전생의 멸망을 기록했던 두루마리가 아닌 각 문파의 어음과 장부가 들려 있었다. 돈으로 무림을 살 수 없다고 한운이 실소했다. 그 소리는 내공에 실려 포위망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비단, 허리에 찬 검, 그리고 오늘 아침 제자들이 먹은 쌀알 하나까지 이미 내 주머니를 거치지 않은 것이 없거늘 참으로 가련한 위선이로군. 연합군의 수뇌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 순간 선택의 압박이 그들의 숨통을 조였다. 한우는 이미 어제 날짜로 중원의 모든 식량 창고를 봉쇄했고 각 문파가 발행한 어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지금 항복하여 천운각의 신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지키다 문파의 하급 제자들이 굶어 죽는 꼴을 볼 것인가? 지식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굶주림 앞에서는 무력했다. 한우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문파의 존속과 개인의 명예 중 무엇을 버릴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공격하라. 저놈의 혀를 뽑아라. 수뇌부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살수들이 벽을 타고 올랐다. 기술명 만금파. 한운이 들고 있던 장부 뭉치를 허공으로 던졌다. 종이 조각들이 나비처럼 흩날리는 순간 한운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종이마다 깃들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황실의 비술로 강화된 종이들은 강철보다 단단한 칼날이 되어 살수들의 관절을 정확히 베어 넘겼다. 살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무력이 아니었다. 보고드립니다. 본가의 전각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문파의 자금을 관리하던 장로님이 천운각에 투항하며 금고를 통째로 넘겼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우리 문파도 마찬가지다. 제자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다. 연합군의 진영 내부에서 비명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한운이 미리 풀어놓은 경제적 독이 발작을 시작한 것이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연합군은 내부 분열로 무너져 내렸다. 정파는 사파가 자신들의 뒤를 칠까 의심했고 마도는 황실의 눈치를 보며 퇴로를 살폈다. 인식의 전복은 처참했다. 정의를 수호한다던 정파는 금화 한 잎에 동료를 팔아치웠고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러 온 사파 무인들이 더 솔직해 보일 정도였다. 옳은 선택이라 믿었던 연합이 오히려 각 문파를 파멸로 몰아넣는 최악의 결과가 되었다. 한우는 그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찾았다. 그는 혼란을 틈타 전장 뒤편으로 빠져나가려는 가마 하나를 발견했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멸망의 순간 자신의 심장을 찌른 것은 서하늘의 검이었지만 그 검을 쥐어준 배후는 따로 있었다.
한운의 신형이 번개처럼 가마 앞에 내려앉았다. 기술명 옥쇠참. 한운의 손날이 가마를 수직으로 갈랐다. 가마 안에서 튀어나온 사내는 중년의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소매 사이로 언뜻 보인 문양, 붉은 태양을 삼키는 검은 뱀. 당신이었나? 태상로. 한운의 눈동자가 분노로 떨렸다. 그는 황실의 신하인 척하며 무림의 세력을 이간질하고 결국 외신들에게 세상을 팔아넘겼던 진정한 흑막의 수하였다. 사내는 비열하게 웃으며 품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깨뜨렸다. 순간적으로 전장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고 사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한운의 손에는 사내가 떨어뜨린 피 묻은 서신 한 장이 남았다. 승리했으나 상처는 깊었다. 만 명의 적을 물리친 대가로 천운각 주위는 피와 고름으로 물들었다. 한운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용해 승리를 쟁취한 결과였다. 강해질수록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인간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얼음만 남았다. 복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 남은 것은 지독한 공허뿐이었다. 흑운, 서신을 분석해라. 한운의 명령의 흑운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서신에는 황실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기의 재단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주군, 이것은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닙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신들의 힘을 소환하는 좌표입니다. 태상로라는 자는 이미 그 재단의 문을 열 준비를 마친 모양입니다. 한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전생보다 멸망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자신이 무림을 장악하려 한 움직임이 오히려 흑막을 자극하여 그들의 계획을 앞당긴 꼴이었다. 성장은 축복이었으나 동시에 저주였다. 그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더 빨리 파멸을 향해 달려갔다. 황궁으로 간다. 그들이 재단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재단을 부수겠다. 한운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외면했다. 이제 소년의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광기서린 복수심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의 탐욕만이 뒤섞인 기괴한 괴물이 그곳에 서 있었다. 천운각 지하에서 보관 중이던 고대검, 천벌이 주인의 투기에 반응하며 울부짖었다. 다음 성장을 위해 한운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고 황실의 심장부로 진격해야 했다. 그 길의 끝에는 20년 전 그를 버린 친부인 황제, 그리고 전생에 자신을 죽였던 진정한 흑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너희가 만든 이 지옥을 내가 끝내주마. 한운의 선언과 함께 천운각의 모든 불이 꺼졌다. 침묵이 내려앉은 무림에 더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한 소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심장을 멈춰라. 지금 당장. 한운의 명령에 천운각 지하 밀실에 서 있던 흑운이 전신을 떨었다. 주군의 명령은 죽음의 선고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한운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앞에는 전 무림에서 긁어모은 영석일만 덩이와 천년 묵은 영약의 정수들이 거대한 가마 안에서 끓고 있었다. 중원 전체 영약 유통량의 90%. 문파들이 제자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자원이 한 소년의 신체를 개조하기 위한 연료로 투입되고 있었다. 주군, 육체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뼈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녹으면 다시 빚으면 된다. 시작해. 한운은 끓어오르는 정수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이 전신을 찢어발겼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감당해야 할 대가였다. 인간으로서 서서히 죽어가는 육체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아있는 보물창고가 될 것인가? 한운은 후자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멈추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기운이 흐르지 않는 가사 상태에서만 이 막대한 연기를 뼈에 박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밀실 천장이 무너지며 황실의 근위대인 금군이 들이닥쳤다. 역적 한운, 황실의 영맥을 갈취한 죄, 여기서 끝내주마. 금군 대장이 휘두르는 검기가 가마를 향해 쇄도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뻗어나온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마치 금속으로 빚은 듯한 골격이 검기를 움켜쥐어 박살냈다. 강함은 깨달음이나 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강함은 오직 압도적인 자본과 계산된 희생에서 나온다. 기술명 백골성도. 한운의 뼈 마디마디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폭발했다. 정제된 천년의 정수가 모공을 통해 뼈 속으로 강제로 주입되었다. 평범한 무인이라면 수만 년을 수련해도 얻지 못할 양의 연기가 단 몇 분 만에 그의 골격에 도배되었다. 뼈가 부러지고 재생되기를 수천 번 반복한 끝에 한운의 신체는 생명체가 아닌 고밀도의 에너지 결정체로 변모했다. 그는 가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눈동자에는 숫자로 이루어진 세 개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술명 금전살. 한운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주위에 흩어져 있던 영석 조각들이 초음 속으로 날아가 금군들의 미간을 꿰뚫었다. 어떠한 검법도 신법도 소용없었다. 물리적인 파괴력 자체가 차원을 달리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지면이 황금색 기운에 눌려 가라앉았다. 압도적인 격차. 그것은 무공의 경지가 아니라 자본이 빚어낸 권능이었다. 위기가 해결되자마자 한운의 뇌리에 기괴한 정보들이 흘러들어왔다. 나는 무엇인가? 단순히 회귀한 인간이 아니었다. 이 세계는 거대한 시스템이었고 영약과 영석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화폐였다. 한운은 전생에 얻은 지식으로 그 화폐를 독점했고 이제 자신의 육체를 그 화폐를 담는 금고로 변환시킨 것이었다. 한운이 행한 독점은 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실이 만든 가짜 세상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다. 백골성도공이 완성되자 한운의 심박은 분당 3회로 줄어들었다. 체온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인간적인 감정의 파고는 사라졌다. 강해질수록 그는 인간 한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포식자로 변해갔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군. 밀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군들의 시체를 보며 한운은 차가운 공허를 느꼈다. 그들 중에는 한운이 어린 시절 동경했던 의로운 장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운에게 그는 그저 처리해야 할 불량 자산에 불과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한운은 자신의 영혼 일부를 연기에 태워버렸다. 주군, 이제 황궁 정문까지의 길이 열렸습니다. 태상로가 재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운의 보고에 한운의 눈이 번쩍였다. 그 서신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었다. 황실이 한운을 버린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운 때문이 아니었다. 한운의 육체가 원래는 외신들을 소환하기 위한 살아있는 제물로 설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 황실이 의도적으로 그를 시종의 삶으로 몰아넣었다는 소식이었다. 비밀한 조각 제물의 낙인. 한운은 자신의 가슴 중앙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을 내려다보았다. 황금빛 뼈로 채워진 육체 위로 검은색 낙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것은 성장의 증표가 아니었다. 외신들이 이 세계로 넘어오기 위해 박아놓은 좌표였다. 결국 나는 도살당하기 위해 살찌워진 돼지였던 건가? 한운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그는 황실과 무림맹, 그리고 그들 너머의 외신들까지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자본으로 빚은 육체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박살낼 가장 강력한 흉기가 될 것이다. 그는 밀실을 나서며 황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기술명 만상괴라. 단 한 번의 손짓에 황궁의 거대한 기와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다음 성장은 단순히 뼈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는 이제 이 세계의 하늘 자체를 사들여 외신들이 내려올 길을 막아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선은 깔렸다. 무림맹주가 숨겨둔 두 번째 설계도의 행방, 그리고 한운의 육체에 숨겨진 또 다른 자폭 장치. 소녀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숨결을 내뱉으며 신조차 두려워할 살아있는 금고로서 황궁의 심장부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가 걷는 길마다 황금빛 피가 흘렀고 황실의 권위는 그 발자국 아래에서 바스라졌다. 오늘부로 무림맹은 폐업한다. 여기 이 서류가 너희의 사망진단서다.
천운각의 황금문이 열리며 한운이 내뱉은 첫마디는 선전포고보다 잔혹했다. 그의 발치에는 수천 장의 어음과 권리증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무림맹주 독고성은 분노로 전신을 떨었다. 그가 이끄는 7개 고수들과 정예 무사 300명이 검을 뽑아들었지만 한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살기를 비웃듯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 한운, 이 천한 장사꾼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감히 천하 무림의 성질을 폐업하겠다니. 독고성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미 천운각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그물이 펼쳐져 있었다. 선택의 압박은 즉각적이었다. 한우는 지난 3년간 무림맹이 벌여온 무리한 확장 사업과 전쟁의 뒷감당을 모두 천운상단의 이름으로 대납해왔다. 무림맹이 사용하는 식량의 90%, 제자들이 들고 있는 검의 원철,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는 비단 도포의 실한 올까지 한운의 소유였다. 지금 검을 휘둘러 한운을 죽인다면 내일 아침 무림맹의 모든 지부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선택해라, 독고성.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 목을 치고 너희 문파 아이들을 굶겨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 발 아래 엎드려 내일의 끼니를 구걸할 것인가? 독고성은 이를 갈았다. 그가 지닌 무공은 천하제일이라 불릴만 했으나 굶주림이라는 지독한 적 앞에서는 어떤 초식도 무용지물이었다. 기술명 가치붕괴. 독고성이 참다 못해 검을 내뻗는 순간 한운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검기가 폭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독고성이 들고 있던 신검, 병력의 검신이 마치 녹아내리듯 형체를 잃고 바스러졌다. 한운의 기운이 검의 물리적 강도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계의 시스템을 해킹한 살아있는 금고의 권능으로 그 검이 가진 존재의 가치를 0으로 치환해버린 것이다. 검만 부서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정의의 값어치도 이제 바닥이다. 한운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독고성의 코앞에 나타났다. 압도적인 속도와 위압감. 한운의 손바닥이 독고성의 가슴에 닿았다. 기술명 자본압살. 황금빛 기운이 독고성의 단전을 관통했다. 내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독고성이 평생 쌓아온 공력을 강제로 재화의 형태로 환산하여 추출해내는 금단의 술법이었다. 독고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천하를 호령하던 맹주의 공력이 한운의 손안에서 작고 빛나는 영석 조각으로 변했다. 주변의 무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한운과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고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유지하는 거대한 법칙 자체와 싸우는 일임을. 인식, 전복, 정파의 매각.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무림맹의 원로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운의 편에 섰다. 정파의 고결한 이념은 금전의 무게 앞에서 한낱 종이장보다 가벼웠다. 오히려 돈을 주면 살려주겠다는 한운의 제안에 안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도보다 추악했다. 옳은 선택이군. 이제 무림맹은 천운상단의 보안팀으로 재편될 것이다. 한운은 승리했으나 가슴 속에는 지독한 공허함만 남았다. 한때 자신이 동경했던 영웅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목도할 때마다 그의 인간성은 조각나 사라졌다. 복수를 성공할수록 그는 더 이상 인간 한운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차가운 기계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이겨도 잃는 것이 더 크구나. 그는 자신의 황금빛 뼈를 내려다보았다. 인간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끝없는 탐욕과 계산만이 가득했다. 무림맹을 헐값에 매각한 대가로 얻은 것은 천하의 패권이었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영혼 일부를 시스템에 공물로 바쳐야 했다. 죽은 무림맹주가 숨겨둔 밀실에서 이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흑운이 건넨 것은 검은 칠포로 쌓인 의문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황실의 인장과 함께 신세기 프로젝트라는 기괴한 명칭이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다. 비밀 한 조각 설계된 멸망.
한우는 문서를 읽어내려가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무림맹은 단순히 정파의 연합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황실의 명을 받아 이 세계의 인간들을 영기 농장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소에 불과했다. 그리고 20년 뒤의 멸망은 예고된 재앙이 아니라 수호학기가 된 농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예정된 수순이었다. 결국 이 세상은 거대한 가축우리였던 건가? 한운의 눈동자에 기괴한 안광이 번뜩였다. 그는 이제 무림을 넘어 이 시스템을 설계한 신들에게 직접 도전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다음 목표는 황실의 심장부에 숨겨진 중앙 서버의 파괴다. 복선은 더 깊어졌다. 독고성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유언, 너의 뼈가 황금으로 물드는 날,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될 것이다. 한우는 자신의 가슴 중앙에 새겨진 낙인이 심장을 향해 1mm 더 다가갔음을 느꼈다. 성장이 빨라질수록 죽음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전군, 황궁으로 진격한다. 이 세계를 통째로 사버릴 준비를 해라. 전운각의 깃발이 무림맹 성체 위에 높게 걸렸다. 그것은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이자 가짜 세상을 향한 가장 장엄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한운의 발걸음 아래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들이 처참하게 짓밟혔다. 하늘이 찢어졌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세상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었던 외신들의 거대한 눈동자가 구름 사이로 드러났다. 왔는가? 너희가 내려올 땅은 이제 한 평도 남지 않았다. 황궁의 가장 높은 지붕 위에 선 한운이 찢어진 하늘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그의 발치에는 중원의 모든 명당과 영맥의 권리증이 피 묻은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외신들의 강림은 시작되었으나 그들이 발을 디뎌야 할 좌표들은 이미 한운의 기운에 오염되어 있었다. 선택은 잔인했다. 한운은 이 순간을 위해 중원의 모든 영맥을 강제로 비틀어버렸다. 영맥이 비틀리며 그 땅에 살던 수만 명의 백성이 삶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의 절반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두 함께 아름답게 멸망할 것인가? 한우는 주저없이 전자를 택했다.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도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여 버리는 고통은 한운의 심장을 도려냈다. 좌표 소멸만금 거부. 한운이 손가락을 튕겼다. 외신들이 강림하려던 천하제일의 명당 12곳에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솟구쳤다. 그곳은 한운이 수천 배의 웃돈을 주고 사들여 미리 강림 방지 진법을 심어둔 곳이었다. 외신들의 거대한 발이 허공을 딛는 순간 그들이 딛고 서야 할 인과의 땅이 사라졌다. 컥! 땅이 거부하고 있다. 허공에서 외신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려올 곳을 찾지 못한 신들의 육체가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한운의 자본력이 신들의 권능을 시장에서 퇴출해버린 꼴이었다. 기술명 차원 압수. 한운은 붕괴하는 신들의 파편을 향해 손을 뻗었다. 흩어지는 외신의 기운조차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값비싼 원료였다. 그는 신의 파편을 강제로 결정화하여 자신의 영혼 속에 축적했다. 압도적인 격차였다. 전생의 공포였던 존재들이 이제는 한운의 성장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했다. 위기가 해결되자마자 더 거대한 진실이 고개를 들었다. 죽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옵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남은 흑운이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한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제 인간의 것도 황실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법칙, 즉 시스템, 그 자체의 색깔이었다. 한우는 멸망을 막으려는 항체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게임판 자체를 혐오하여 판을 통째로 사들인 뒤 자신이 새로운 운영자가 되려 하는 괴물이었다. 정파가 악을 막으려 하고 마도가 자유를 꿈꿀 때 한우는 그들이 춤추는 무대 자체를 소유물로 확정지었다. 믿었던 동료들이 그를 구원자로 우러러보던 시선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신분 반전 소유권 확정. 한운의 등 뒤로 거대한 장부가 펼쳐졌다. 그것은 종이로 된 책이 아니었다.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운명과 인과가 숫자로 적힌 거대한 연대기였다. 한운의 이름은 그 장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가 아닌 표지에 적혀 있었다. 운영자 한운. 그는 사실 회귀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멸망의 굴레에 질려버린 시스템의 의지가 인간의 육체를 빌려 강림한 존재였다. 시종의 삶도 황실의 핏줄도 모두 이 세계의 주권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연극에 불과했다. 승리는 쟁취했으나 한운에게 남은 인간성은 이제 먼지조차 남지 않았다. 이겨도 잃은 것이 더 크군. 아니, 이제 잃을 나조차 남지 않았나. 한운은 자신의 투명해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을 구한 대가로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함께 사선을 넘었던 흑운조차 이제는 그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복수의 끝은 달콤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히 이 가짜 세상을 관리해야 하는 고독한 형벌이었다. 모든 승리에는 인간 한운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따랐다. 죽은. 아니, 운영자시여. 정녕 이것이 원하시던 끝이옵니까? 그군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경외가 서려 있었다. 한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하늘 너머 아직 이 세계를 관조하고 있는 진짜 신들의 거처를 응시했다. 진실의 조각이 하나 더 공개되었다. 이 무림은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즐기는 유흥장에 불과했고 한운은 그 유흥장의 소유권을 빼앗아 그들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접속이 차단된 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새로운 적의 등장이 암시되었다. 하늘 저편에서 무림이라는 서버를 강제로 삭제하려는 관리자 말살 부대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운이 장악한 이 시스템 내부에도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버그와 같은 존재가 숨어 있었다. 바로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한운의 눈을 피해 숨어든 또 다른 회귀자였다. 성장 단계 세계 개편. 한운의 신형이 황금빛 입자로 흩어지며 세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무림 그 자체가 한운이고 한운이 곧 무림이었다. 다음 세상을 보게 될 자는 누구일까? 내가 만든 이 새로운 지옥에서 한운의 마지막 목소리가 중원 전역에 울려 퍼졌다. 멸망을 구매한 남자는 이제 신들의 침공을 기다리며 자신이 소유한 세상을 더 잔혹하고 완벽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무림의 모든 문파는 이제 한운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부품들 사이에서 한운조차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소리 없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늘의 틈에서 쏟아지던 외신들의 파편이 비처럼 대지를 적셨다.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절망은 공기처럼 당연해진 순간이었다. 한운이 허공을 향해 검을 치켜들었다. 그것은 검이라기보다 거대한 장부의 마지막 획과 같았다. 연체된 이자는 목숨으로 받겠다. 한운의 목소리가 대기를 찢었다. 그가 검을 휘두르자 황금빛 검기가 하늘의 틈을 메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베어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신들이 딛고 선 차원의 좌표를 통째로 사들여 지워버리고 있었다. 가장 거대한 외신의 머리가 땅으로 떨어졌다. 신이라 불리던 존재들의 육체가 고작 금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는 광경은 기괴했다. 한운은 숨도 차지 않는지 무심한 눈으로 그 멸망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외신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폐허가 된 중원과 굶주린 백성들, 그리고 갈 곳 잃은 무인들이 남았다. 한운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품 안에서 한 장의 계약서를 꺼냈다. 살고 싶은가? 아니면 정의롭게 죽을 것인가? 질문은 잔인했다. 그가 내민 손을 잡는다는 것은 평생을 지켜온 문파의 긍지와 무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팔아치운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거절의 대가는 당장 내일의 굶주림과 약탈이었다. 겹객이라 칭송받던 자들도 마두라 불리며 세상을 호령하던 자들도 결국 한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고 대의는 칼날에 스치는 바람보다 가벼웠다. 한운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비웃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고용 장부에 기록했을 뿐이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아니, 그것은 전투라기보다 청산에 가까웠다. 기술명 자산 동결. 한운이 땅을 짚자 살아남은 외신들의 신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권능이 흘러나오던 맥로가 한운의 기운에 의해 차단되었다. 일격의 차원을 가르는 검기보다 존재의 근원을 묶어버리는 이 힘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위기가 해결되자마자 새로운 질서가 무림을 덮쳤다. 피냄새 진동하던 전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문파의 전각들은 부서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상당 건물이 들어섰다. 이제 비급을 위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 한운의 선언에 무림의 상식이 뒤집혔다. 정파의 장문인은 이제 한운 상단의 지점장이 되었고 마교의 교주는 물류 배송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비급은 이제 서점에서 돈을 주고 사는 참고서가 되었고 기여는 유료 회원권의 혜택으로 전락했다. 도덕은 더 이상 칼날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수익이 나는 일을 하는 것이 무림의 새로운 법도가 되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 기괴한 평화는 그 어떤 무공보다 강력하게 중원을 지배했다. 한우는 다시 예전의 그 낡은 객잔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시종 한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천하가 보였다. 거리는 활기찼으나 그 활기 아래에는 거대한 침묵이 깔려 있었다. 모든 이들이 한운의 눈치를 보며 그의 숫자에 맞춰 움직였다. 결국 돈이 정의보다 싸게 먹히는군. 그가 뱉은 혼잣말은 승리자의 선언이라기보다 상실자의 탄식에 가까웠다. 그는 세상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세상에서 낭만과 협의를 영원히 거세해버렸다. 인간의 마음조차 숫자로 환산할 수 있게 된 순간 한운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천하제일인이 되었으나 그를 친구라 부를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그를 향한 시선은 오직 공포와 탐욕뿐이었다. 한운의 손은 이제 너무나 투명해져서 찻잔의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진이 되어 갈수록 인간의 흔적은 지워지고 있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객잔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보고드립니다. 관리자 부대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흑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보고했다. 그는 이제 주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림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설계하고 소유한 거대한 요새였다. 들여보내라. 입장료는 충분히 챙겨두었겠지. 한운의 미소는 차가웠다. 모든 반란의 불씨는 꺼졌다. 한운의 지배는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을 틀어쥐었다. 이제 이 땅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는 폭도가 되었고 장부를 쥔 자가 영웅이 되었다. 무림이라는 시대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상업 지구로서의 중원뿐이었다. 한우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다음을 기약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완결되었고 장부는 닫혔다. 그가 설계한 이 철저한 자본의 감옥 안에서 사람들은 풍요롭지만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다. 한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황금빛 시스템 창이 마지막 메시지를 띄웠다. 모든 시나리오 종료. 세계의 영구적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한우는 그 메시지를 지워버렸다. 이제 무림의 전설은 없다. 오직 한 명의 거대한 대주주와 그에게 고용된 무수한 직원들만이 남았을 뿐이다. 가장 잔혹하고 냉혹한 자본의 승리는 그렇게 영원한 침묵 속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